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지혜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전례 없는 고용위기를 겪었던 지난해 소득 분배 상황을 보여주는 세 가지 지표, 진위계수, 소득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이 모두 개선이 됐고요. 4년 연속 소득 격차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소득 분배 지표죠.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다는 의미인데요. 지난해 진위계수가 0.331로 전년보다 0.006 줄었고요. 소득 상위 20%가 하위 20% 소득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소득 5분위 배율도 1년 전보다 0.4배포인트 줄었습니다. 또 상대적 빈곤율도 지난해 15.3%로 1년 전보다 1%포인트 줄었습니다. 이 세 가지 지표는 모두 4년 연속 좋아졌는데요. 코로나 상황 속에 소득 불평등이 개선되고 있다니까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내일부터 다시 시작되는 거리두기 강화에 많은 우려가 쏟아지고 있죠. 적절한 대책이 서둘러 마련돼야겠습니다. 12월 17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박도원 씨, 왜 차 사진을 찍고 계세요? 우리 동네 정비소들은 다 수리비가 다르다 하네. 그럼 어쩌죠? 가다 견적 비교하러 간다. 사진 한 장으로 간편하게 견적 비교하고 선택하니까 손해 없는 내 차 관리 카닥. 세라젠 V6 퇴행성 협착증으로 견인이 필요한 장모님도, 혈액순환 개선이 필요한 엄마도, 추간판 탈출증으로 견인이 필요한 아빠도, 근육통 완화가 필요한 아들도 미국 FDA 승인 세라젠 V6 지금 체험해보세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알았어 DDF 알았어 연금은 알았어 DDF 알았어. 생애 주기별 은퇴 시점에 맞춰 알아서 투자해주는 연금펀드 한국투자 TDF 알아서. 한국투자 신탁운용 펀드보스 등 별도 발생,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확인하세요. 오메가3 뭐가 좋을까? 세 가지가 중요하죠. 어취가 없는지, 중금속 걱정 없는지, 오직 물로만 추출했는지. 기억하세요. 100% 식물성 오메가3는 아이코메가 판매 신신제약 제조 코스맥스 바이오. 오메가3는 EPA 및 DHA 함유 유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자동차 썬팅할 때 딱 불스원 썬팅 넘버원 불스원이다. 출시한 썬팅 자외선 열차 간도 딱 불스원 썬팅. 썬팅도 역시 불스원. 썬팅도 역시 불스원, 불스원 썬팅. 예술 문의는 불스원 브라자닷컴. 12월 17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1부는요.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진단하는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선 대선과 지방선거, 내년에 참 굵직한 선거가 있죠. 주의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잠시 후에 경북선거관리위원회 이민호 공보 담당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또 LNS 자산운용 조진희 이사와 함께 부동산에 관한 궁금증 풀어보는 조진희의 부동산 매거진 이어집니다.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상 회복이 오래가지 못했어요. 45일 네. 만에 멈췄는데 내일부터 전국의 사적 모임 헌용 인원 4인으로 제한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 상황이 상당히 위급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면 확진자 수도 뭐 거의 8,000명 가까이 나오고 있고, 지금 예상으로 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진행하지 않으면 다음 주에는 10,000명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했고, 또 하나는 이제 중증 환자, 위중증 환자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병상 가동률도 거의 90% 가까이 수도권은 지금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망자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방역당국이 사실 일상 회복으로 전환하면서 예상했던 위중증 환자 수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될 경우에는 병상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작동해서 불가피하게 아마
일상회복을 중단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다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오미크론 변이가 발생하면서 확산세가 엄청나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그런 요인이 돼서 일상회복의 중단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 재도입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코로나19 유행 상황 지금 뭐 전국적으로 매우 높음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예. 자영업자들의 불만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당장 다음 주에 광화문에서 집회를 연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모처럼 약간 이제 회복이 됐고 또 연말이 가장 모임이 많을 때잖아요. 그렇죠. 그 연말 특수를 좀 기대하고 있었고 보통 이제 1, 2월에 보통 자영업자들 매출이 좀 줄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바짝 벌어서 1, 2월을 버티는데 연말에 지금 이렇게 되면 거의 영업을 못하는 상황이 되고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생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회도 하고 불만을 표시하는 건데 그래서 오늘 뭐 물론 발표하면서 김무겸 총리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보상책을 빠른 시간 안에 시행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제 방역 수칙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영업시간에 제한받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조치에 적극적으로 따르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한테는 뭔가 정부가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거는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저는 보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논의되고 있는 선지급 후 정산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정산을 하고 나서 국세청 세금 내고 그 자료 내가지고 하면 시간이 한참 지나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지금 당장 생계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뭐 세금 다 내고 그 세금 자료 가지고 얼마나 손해봤는지 보고 그걸 보상하겠다고 하면 실제적인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이미 문 다 닫고 소위 이제 소일고 요양권 고치는 격이 될 수밖에 없어서 선 지급하는 방안들을 논의해달라고 이재명 후보가 요청을 했고 아마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빠른 시간 안에 지급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이런 방역 대책에 동참할 수 있고 그런 이제 동참을 통해서 손해보는 부분이 보상될 때 뭐 불만이나 이런 부분 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한 선지급하고 후 정산하는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22일 광화문에서 집회는 이 선지급 후 조치 말고도 그냥 계속 예. 진행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사실은 이제 자영업자들의 아픔 그 어려움 이건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네. 다만 이제 상황이 너무 위중하다는 걸 좀 이제 설득을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경제적 보상은 당연히 따라야 되고 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도 그런 부분들을 설득을 해서 좀 스스로 잘 이렇게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물론 이제 행정명령을 내려서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는 사람들의 손해를 그냥 뭐 감수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또 선지급 후 보상제가 어느 정도 논의가 돼서 시행이 된다고 하는 발표가 있으면 저는 충분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다시 생각을 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지금 현재까지는 계속 강행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그 제도가 정착이 돼서 어느 정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손실이 보상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면 제가 볼 때는 그분들도 집회를 철회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또 필요한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뭐 정부는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신설해서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있던 이런 업종에게도 폭넓게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지금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잖아요. 자영업자에게 그렇죠.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대선 주자들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가족 이슈가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어요. 그중에 이재명 후보 아들의 도박 의혹. 이재명 후보가 인정을 하고 사과를 했죠. 네, 맞습니다. 오늘 이제 사과를 했는데 사실 언론에서 그걸 보도를 했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외국의 서버를 두고 있는 도박 사이트인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고 도박을 한 것처럼 글을 올렸는데 일단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인정한 걸 보면 이제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그런 글을 올린 거 맞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즉각적 사과를 한 것은 잘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이게 어느 정도까지 파장을 가져올 거냐 하는 부분. 물론 지금 당장 뭐 야당은 엄청나게 지금 공세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수사를 하라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재명 후보는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만약 불법인 부분이 있다면 그 조사도 받겠다. 그리고
받아서 뭐 처벌을 받아야 되면 처벌까지도 감수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그 태도가 맞다고 생각해요. 뭐 이게 뭐 아직은 지금 모든 게 다 밝혀지지 않아서 어떤 상황이 잘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불법적인 도박을 했다고 하면 뭐 또 수사 대상이라고 하면 조사받고 그리고 만약 처벌까지 받아야 되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것이 국민적 눈높이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여러 가지 다른 이유를 대면서 뭐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절대로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네. 물론 이재명 후보가 그 아들이 그런 행동을 한 걸 미리 알았을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자녀가 그런 일에 연루가 돼 있다고 하면 네. 뭐 도덕적 책임을 지는 겁니다. 부모는 뭐 그건 정치인으로서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좀 원칙론적 입장을 견지하며 가는 것이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치료받도록 하겠다.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밝혔는데 경찰 조사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조사까지 이루어질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정말 불법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본인이 글을 올렸잖아요. 어디에서 땄다.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니까 현실성이 있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왜냐면 글을 올리는 과정에서 글에 올린 내용이 어느 정도까지 사실인지 아니면 뭐 부풀려서 얘기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조사가 있어야 되고 첫째는 이게 불법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따져서 수사를 받고 조사받고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면 처벌도 받고 저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 뭐 장제원 의원 아들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이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게 후보에게도 도움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은. 그래서 원칙적으로 가는 게 제일 좋다. 후보야 당연히 본인이 몰랐다 하더라도 이제 자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자식을 잘 기르지 못한 부분에 대한 도덕적 책임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머리 숙이는 게 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머리 숙여 사과를 했는데 그런 자세를 견지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상습적으로 불법 도박을 했다는 의혹이에요. 네. 이재명 후보의 장남 도박 의혹, 이 파장은 어디까지 미칠 걸로 예상하세요? 일단 저는 그 두 가지 점에서 좀 봐야 되는데 첫째는 이제 사과를 바로 했습니다. 이게 비교되는 게 나중에 우리 얘기 나오는 김건희 씨 건하고 비교가 돼요. 사과의 내용과 사과의 시기는 참 중요하거든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과 핑계를 대면서 우리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런 식의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은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런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원칙론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상습 도박이고 불법성이 있다고 하면 수사와 조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책임질 문제가 일이 있으면 책임지는 모습까지 마무리하면 대선에 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 영향이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부모 입장에서 그걸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졌고 그걸 이번 이제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고 그렇다고 하면 이재명 후보한테 그렇게 크게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가 원칙론적 입장과 태도를 취한다고 하면 국민들 정서가 어느 정도 납득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대선의 영향을 야당은 공세를 하겠지만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 원칙론적으로 대응을 한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영향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크게 대세를 바꿀 만큼 영향을 줄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문제가 수습이 되느냐에 따라서 파장도 예상이 되는데요. 윤석열 후보도 부인 김건희 씨 파문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쯤 되면 배우자 리스크 현실화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현실화됐다고 보고 저는 아까 이제 비교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사과가 일단 제대로 사과가 안 됐어요. 아직까지도 저는 제대로 된 사과라고 보지 않습니다. 해명하고 사과가 더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일부가 허위인데 전체가 허위가 아니지 않느냐. 좀 부당하다고 느껴지더라도 국민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과해야 된다. 이런 앞에 전제를 달아요. 그러니까 조건을 다는 사과는 사과가 아니거든요. 국민들이 그걸 사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뭔가 여론에 떠밀려서 대선 정부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사과가 아니겠나 이런 이제 뉘앙스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건 절대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데 지금도 사실은 인정을 안 하는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현재도. 네. 그런 모습을 보이는 상태에서 사과를 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을.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결혼 후에 이제 허위 이력서라든지 허위 경력을 기재한 내용 이런 부분들을 문제를 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초창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김종인 위원장도 그랬고 뭐 대통령을 뽑는 거지 영부인을 뽑는 거냐. 또 이준석 대표가 아마 제 기억이 맞다고 하면 그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을 윤석열 후보한테 묻는 게 타당한 거냐. 이런 문제를 제기했었거든요. 네. 그 문제도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결혼 이후에도 이제 이력서나 제출했던 거나 경력증명 제출했던 그 부분 중에 허위 부분이 있는 것을 지금 밝혀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할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사과가 미흡한 부분은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명확하게 뭐가 거짓이고 허위고 뭐가 사실이냐 하는 부분들을 밝히고 만약에 허위나 조작이 있었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는 진심어린 사과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가 쉽게 가라앉거나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김건희 씨가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등판을 하게 될까요? 나오긴 할까요? 제 생각에는 네.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뭐 선거 대책본부 제가 듣기로는 네. 상당히 이제 그 김건희 씨가 기자들하고 접촉하고 인터뷰하고 문자로도 오늘은 또 인터뷰한 내용이 나왔던데요. 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리스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선대위에서 잘 그걸 조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게 사실은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그런 인터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는 거잖아요. 인터뷰에서 내용이 나오고 그 내용에 말한 내용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뭐 너무 억울하다. 왜 그러냐 뭐 이런 식의 이런 것들은 사실 리스크가 큰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선대위와 조율이라든지 아니면 선대위가 공식적인 공보팀이 나서서 기자와 접촉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접촉하면서 더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직접 나선다? 저는 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가능성이 나면 이런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본인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서 사과하는 방식. 그거는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물론 그렇게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김건희 씨가 직접 나와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밝히고 사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 네. 다만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에 직접 뛰어들어서 윤 후보와 함께 이렇게 행사를 다니거나 또는 공식 행보를 하는 것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내용이 정말 공개가 되면서 더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씨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서 사과를 할지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짚어보죠. 안철수 네.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번 성탄절에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를 결정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네, 뭐 그렇게 요청을 했죠. 네. 아마도 이제 보수 진영의 표를 의식한 발언인 것처럼 저는 보이는데요. 그 실현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고요. 다만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이제 언론의 주목을 별로 못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이제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으면서 네. 다른 대선 후보들의 존재감이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게 답답한 상황인 거예요. 네. 본인의 존재감이 또 지지율도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는 상황이고. 그럼 결국 뭔가 논란이 되는 발언을 통해서 본인에게 언론이 집중되게 만들고 본인의 이름이 언론에 자꾸 노출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던졌다고 보고 네. 본인이 이제 어쨌든 보수 진영의 대선 후보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야 나중에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가 하나의 이슈가 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더 많이 얻어낼 수 있는 구도를 만들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아마 뜬금없이 이런 발언을 하게 하는 즉 뭐 두 분을 뭐 형 집행유예를 해달라는 이런 발언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고 보고 그러나 실현될 가능성은 낮은 거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였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잠시 후에 광고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펀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영화보다 더 감동적인 신이 있습니다. 코로나 의료진의 영웅신, 발코니로 떠나는 여행신, 그리고 모두가 기다려온 백신. 국민 모두가 만들어주신 최고의 신들이 있기에 해피엔딩 신은 멀지 않았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내년 3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실시가 되고요. 또 6월에는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펼쳐집니다.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나 유권자 모두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는데요. 경북선거관리위원회 이민호 공보담당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호 공보계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내년에 중요한 선거가 잇따라 실시가 됩니다. 대통령 선거, 동시지방선거. 정확히 몇 월 며칠 날 열리는지 실시가 되는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6월 1일 실시됩니다. 선거 주요 일정으로는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전쯤인 2월 1일부터 도지사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고요. 곧이어 대선은 2월 13일부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2월 18일부터는 도의원, 시장, 시의원의 예비후보 등록도 시작되는 등 양대 선거 일정이 겹쳐져서 각 선거별 예비후보들의 활동이 왕성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선에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여져 본격적인 지방선거는 대선 이후에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먼저 대선부터 치러지기 때문에 지금 후보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한데요. 먼저 유권자들은 어떤 점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예, 현재 대선 예비 후보자는 20명이 등록한 상태인데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각 예비 후보들의 경력과 전과, 학력 등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참고할 수 있고요. 일반 유권자들이 접하는 대선 후보자의 행보는 보통 뉴스나 유튜브 등의 단편적인 일정이나 발언 내용 정도일 텐데, 이전에 당내 경선에서 수차례 토론회를 진행했고, 언론기관에서는 선거일 전 1년부터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우리 선관위에서도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유권자들은 후보자 토론회 시청을 통해서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을 확인하셔서 이번 대선에서 후회하지 않을 올바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20명이나 등록을 마친 상태군요. 예. 이걸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워낙에 특정 후보, 일부 후보에만 관심이 집중됐기 때문에 그럴 텐데 나머지 후보들도 있으니까 한번 선관위에 들어가셔서 어떤 후보가 있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선거 90일 전에 제한 금지되는 행위가 있었잖아요. 예, 벌써 대선이 9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90일부터는
누구든지 대선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에 뭐 출판 기념회가 제한되고 또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고요. 또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명목 여하를 불구하고 집회 보고서 등의 의정 활동 보고를 할 수 없습니다. 네. 물론 전화나 문자, 인터넷을 통한 의정 보고는 가능하고요. 이는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부 활동들을 제한하는 취지입니다. 워낙에 SNS를 활발하게 하는 시대다 보니까 이 SNS를 통해서 정치 이야기하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특정 후보를 좀 지지한다거나 혹은 특정 후보를 비하한다거나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예, 사실 인터넷 SNS 선거운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가능하고 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입니다만은 인터넷상이라고 해도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특정 지역인 성별을 공연히 비하 모욕할 수는 없습니다. 선관위에서도 특히 허위 사실 공표 비방과 선거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를 5대 중대 선거 범죄로 지정하는 등 엄중히 조사 조치할 예정이니까 각별히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대선이 점점 다가올수록 상대 후보에 대해서 뭔가 신고도 좀 많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어때요? 예, 대선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크게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는 적고요. 네. 사실 경북 지역에서도 지방선거 관련해서 벌써부터 이제 그런 위법 행위가 있어서 네. 저희 도선관위의 광역조사팀이 좀 출장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대선보단 아무래도 지방선거가 지역민에게 더 가까운 선거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은데 내년 6월 1일이잖아요. 예. 유권자들이 투표해야 되는 선거 종류가 지방선거에 참 많아요. 경북 지역 유권자 예를 들면은 이제 교육감, 도지사, 시장군수, 그다음에 지역구 도의원, 지역구 시군의원, 비례대표 도의원, 비례대표 시군의원에서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아서 투표를 해야 되는데요. 네. 참고로 한 번에 투표용지 7장을 받는 게 아니라 교육감, 도지사, 시장, 군수 3장을 받아서 먼저 투표한 후에 다시 나머지 4장을 받아서 투표하는 방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투표를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2번 나눠서 해야 되는 거네요? 예, 1, 2차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1차로는 교육감, 도지사, 시장, 군수 투표를 하고 나머지는 4장은 그 이후에 한다. 알겠습니다. 지난 3일 금요일이 지방선거 180일 전이었는데 선거일 전 180일부터는 어떤 것들이 제한되거나 또 금지가 되는 걸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선거가 다가오면서 공직선거법에서 180일, 90일, 60일 단위로 제한 사항이 달라지는데요. 180일부터는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간판 현수막 등의 광고물이라든가 표찰 등 표시물, 그다음에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 마스코트 등 상징물, 그리고 또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네. 또 그 정당 후보자의 명칭,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쇄물, 녹음, 녹화물 등을 배부, 첩부, 상영 게시하는 행위를 모두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정 후보를 어떻게 하면 홍보하거나 소개하는 것들에 대한 행위는 거의 모두 다 금지된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예, 금지되고 이제 선거운동 기간에만 네.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이 후보자들이 또 주의해야 될 것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예, 보통 입후보 예정자들이 이제 지금부터 이전부터 인사를 하면서 명함을 배부하는데요. 네. 선거일 전 180일인 지난 12월 3일부터는 본인 명함을 본인이 직접 주거나 지지 호소하는 행위가 가능하고요. 또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후에는 이제 그때부터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이 그 후보자 명함을 단독 배부하는 것이 또 가능합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전화 선거운동도 직접 통화하면서 선거운동이 또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확대되었지만 최근에도 확성장치 이제 마이크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는 점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게 조금은 애매해요. 말로 하는 선거는 가능한데 확성장치를 이용한 건 안 된다. 예. 그러니까 들리지 않아서 그럼 깔때기 같은 걸 이용해서 크게 외치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확성장치라는 게 이제 기계로 해서
그 목소리를 확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뭐 일반적인 뭐 깔때기 같은 경우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네. 예. 그것도 보통 이제 저희가 선거운동 기간에 연설 대담 그 차량에 마이크를 설치해서 이제 하는 부분 외에는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로 하는 거는 되지만 어쨌든 확성 장치를 이용하는 건 안 된다는 점 주의해야 될 것 네. 같고요. 유권자들도 주의를 해야 될 것들도 있죠. 네, 이제 양대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이제 일반 유권자가 주의할 점은 뭐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이제 음식물 등 금품 기부 행위하고 뭐 최근에는 선거 여론조사 왜곡 공표에 대해서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네. 선거 관련 이제 음식물이나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생각이 이제 뭐 식사를 하고 난 후라도 이제 생각이 든다면은 가까운 선관위에 이제 신고하시면은 이후에 발생하는 뭐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고요. 네. 또 언론사가 공표한 뭐 선거 여론조사 결과 외에 뭐 구체적인 근거 없이 뭐 단순하게 누구 몇 프로다 하는 그런 내용의 뭐 문자나 메신저를 받았을 경우에는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말고 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뭐 홈페이지나 뭐 다른 기사를 확인해서 그런 뭐 과정이 필요하겠죠. 지금 유권자들도 주의해야 될 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지방선거가 점점 다가오면서 출장 가서 확인해야 될 사안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예.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보통은 경북 지역에서는 이제 음식물 제공이 가장 많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여론조사를 선거 여론조사에 대한 그 기준을 강화해서 지금 여론조사 공표하기 전에는 그 중앙여심이 홈페이지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등록을 하고 난 뒤에 공표를 할 수 있는데 등록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을 이제 공표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네. 예, 보통 그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쉽게 이제 유권자 분들도 뭐 범죄 행위에 네. 이제 예. 사실 주의해야 될 점을 모르실 수도 있어요. 음식물 그냥 같이 밥 먹다가 결제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거 모두 다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걸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경북 선관위는 대통령 선거일진 90일인 12월 9일부터 이제 상황 근무를 시작했고 선거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 안정적인 선거 관리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고 하는데요. 그 꽃을 활짝 피우기 위해서는 유권자 여러분의 참여가 꼭 필요합니다. 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나만이라도 참여해야지 하는 투표하는 유권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년 선거의 유의점들, 주의사항들 꼭 잘 생각을 하셨다가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죠. 고맙습니다. 네. 경북선거관리위원회 이민호 공보담당이었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조진희의 부동산 매거진, 대출 규제에 따른 시장의 변화가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요, 미분양 아파트 적재율이 쌓이고 있고요. 서울을 중심으로는 전세의 월세 전환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가 전세의 경우에는 입주 물량보다 적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의 시장 변화 알아보겠습니다. LNS 자산운용 조진희 이사와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서울 강북 지역은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고 강남 지역은 상승하는 양극화 현상 나타나고 있다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현상 중에 원인 중에 하나가 15억 원 이하 중저가 단지의 대출 의존도가 높은 수요층이 많은 반면에 자금 여유가 있는 강남 지역은 상대적으로 이 대출 영향이 좀 덜하기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출 규제에 따라서 최근 들어서
그 매물이 좀 쌓이고 있고 주택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정부 발표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 이제 금리 인상까지 따르다 보니까 그동안 막 쫓아서 샀던 묻지마 투자 세력들은 좀 잠잠해지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계부채 부담 때문에 특히 이제 이번에 이제 종부세 나오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한 달간 시장에서는 좀 그러니까 보합이라든가 좀 매매가 하락하는 그런 형상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저희가 주목할 것들 중에 하나가 서울 기준으로 했었을 때 네. 강남권역은 지금 신고가 행진까지 일어나면서 계속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요. 보통은 이제 대출 받아서 아파트를 많이 사는 그 중저가 아파트 같은 강북권이라든가 외곽에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급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예, 그래서 아주 양극화가 너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양극화가 네. 나타난다고 있다고 하면 대출 네. 규제 효과가 사실은 잘 적용이 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이 보통 항상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요한 부분들이 실수요층에서 일반 그 급여 소득자라든가 일반 분들은 대부분 대출을 끼고 잘 그냥은 살 수 없는 가격들인데요. 네. 문제는 이제 서울의 중위 가격이 10억이 넘어서기 시작했고 또 이제 15억 이상 같은 경우 대출이 안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래가 어려웠던 부분들이 컸습니다. 근데 15억 이하 대출 나오는 것들을 그동안 쫓아서 사다 보니까 계속 가격이 올랐다가 이번에 이제 규제에다가 또 이제 금리까지 오르다 보니까 나머지 이제 외곽 지역 강북은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고 오히려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은 다시 또 매수를 시작하다 보니까 인기 지역 같은 경우는 계속 가격이 오르는 이상한 형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남권역에 집을 사기 위해서는 그럼 현금이 10억 이상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지금은.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가격 상승이, 네. 예,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억이라는 현금 굉장히 큰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강남권역에 아파트를 산다라고 했었을 때 전세 가격 대비해서 나머지 전세를 끼고 내가 장기적으로 좀 보고 있다가 나중에 내가 들어가서 살든 이걸 좀 가격을 기대하면서 사겠다라는 게 이제 보통 갭투자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 네. 강남권역의 평균 전세 가격 플러스 최저 한 10억 정도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최고가 경신들이 계속 일어나는 걸 봤었을 때는 강남에 대한 매수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특히 이제 강남의 집값을 대표적으로 예전에는 뭐 압구정동 뭐 이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네. 최근에 이제 아파트 가격 중에서는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전용 3.3제곱미터당 6천만 원이 이미 넘어섰고 가격으로는 지금 최고가 신곡으로 했었을 때 1억 4천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쫓아서 살려가는 세력들은 계속 강남권역에 진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있는데 전세 시장은 요즘에 어떤가요? 전세 시장은 이제 두 가지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조정 지역에 대해서는 이미 LTV, DTI 규제가 인해서 대출이 안 된다 이렇게 나오고 금리 상승이 되고 있다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매매 거래가 안 되는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는 매물이 적재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세에 끼고 갭 투자가 되고 그다음에 이게 가격이 상승될 수 있다라는 지역으로는 꾸준히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가 학군을 얘기하는 대치동, 목동 이런 데는 이제 대부분 그 부동산 매매 시세하고 상관없이 거래들이 됐었던 것들인데 최근 들어서 이쪽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전세 시장에 대한 대출 규제까지 같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걸 보유하고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세금 부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월세로 다 전환하려고 하고 이미 가격이 4년치 임대차 보호법으로 바뀌고 나서부터는 가격을 상승된 가격을 놓고 전세 가격까지 이제 대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약간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값 하락 얘기를 할 때 보통 저희가 전세 가격 그다음에 이제 매물 두 가지를 같이 놓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전세 거래도 잘 안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임대 집값이 안정화된다 이런 발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분석이 맞는지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이번 정부 때 출범 이후에도 집값이 한번 크게 3번 정도 하락 기세로 조금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하고 이번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초저금리 거의 제로금리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는 기대하고 있는 게 이번에 금리가 상승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보유세가 늘어나고 내년 같은 경우는 공정가액을 100% 현실가액으로 하다 보면 결국에 세금 문제 때문에 매도가 일어날 것이다. 정부는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강남권역에 대한 매수세가 계속
상승되고 있고 규제와 상관없이 자금 흐름이 계속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 역시 시장이 안정화시키기에는 아직은 조금 더 빠르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내년에 대한 부동산 시장을 전망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 의견들도 좀 대체적으로 보합 후 상승이라는 기대를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내년 선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예, 선거에 대한 기대도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내년에 대통령 후보 중에 누가 되느냐,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부동산이 크게 움직일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 뭐 시장에서 매물을 소화시킬 만큼 1주택자 양도세 비과 부분이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좀 한시적으로 완화를 해서 시장에서 매물을 늘려야 한다. 이런 주장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반대하는 상황이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예, 일시적인 제한 규제는 이제 시장에서 매물을 이제 가져갈 수 있는 좋은 기회는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이미 이번 정부에서 예전에 한번 일시적으로 양도세 중과 부분을 완화시켜준 시점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도 한 6개월 기간 동안에 정부가 기대했던 것만큼 물량이 안 나왔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른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고 싶어하는 아파트보다는 그동안 처분 못했던 원룸형 오피스텔 아니면 다세대 빌라 이런 것들이 이제 매물로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기대했던 물건이 쌓이는 현상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오히려 주택을 줄이는 효과만 돼서 실질적인 그분들이 이제 세수 부담을 좀 덜어줬다 이렇게 이제 평가되지 않고요. 네. 무엇보다 이 통계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한번 나왔던 게 실제 거래를 이끌고 있고 희망도는 아파트가 높은데 우리나라 다주택자 중에서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파트를 많이 갖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대부분 원룸형 오피스텔 이렇게 월세를 받는 거라든가 다세대 빌라처럼 좀 소액을 투자를 해서 월세를 받는 분들이 많았는데 정부의 정책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을 실제 보여줬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양도세 일시적인 중과 부담을 해제해서 줬을 때도 아파트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번 정책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해서 과연 물건이 늘어나겠느냐. 결국에는 내년 선거에 따라서 이제 두 후보들 간의 의견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 이제 세수 부담을 좀 줄이면서 물량을 공급을 좀 늘리는 정책으로 가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럼 내년 선거에 따라서 시장은 좀 더 좋아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 심리까지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매물을 내놓기보다는 좀 버티려고 하는 보합 현상이 좀 더 두드러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야 후보들의 공통점이 네. 지금 공급량을 늘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규제가 좀 완화되지 않을까. 네. 이거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이미 기대 심리로 좀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이건 어떤가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아까 강남이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뭐 신통 정책이라는 용어까지 이제 오세훈 시장이 내놨는데 신속하게 통과시키는 정책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요번에 윤석열 후보랑 같이 얘기를 해서 이제 서울 시내에 공급할 수 있는 유휴부지는 이제는 없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 유보시켜 있던 각종 규제에 묶여 있던 재개발 낙후 지역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진행하지 못했던 것들을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공공개발이든 이렇게 해서 좀 개발을 좀 완화시켜주고 또 공급량을 늘릴 수 있는 정책을 풀어주면서 공급량을 동시에 늘릴 수 있어야지 민간 주도만으로는 계속 안 되는 것들에 대한 규제로는 안 된다. 이거에 대한 두 의견들이 이제 합치가 되다 보니까 네. 최근 들어서 서울시 안에 있는 재개발, 그다음에 재건축 지역들은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 지금 잡히고 있다라고 보는데 시장은 조금 다르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도 하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동산 매거진 LNS 자산운용 조진희 이사였습니다.